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부자를 이렇게 발견하는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금 조직입니다. 모금 조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금은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한 투명성, 사회적 신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해줄 때 모금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누구는 모금에 대한 스토리를 잘 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서 그 돈으로 누군가를 이제 살림을 보태고 챙겨주고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모아다가 리포트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재능이나 역할이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금 조직은 각각의 모금, 돈 버는 일만 전담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구조들이 다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모금 전담 부서는 이런 모금 활동, 실제로 돈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겸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홍보도 해야 되고 모금도 해야 된다. 두 가지 일이 나한테 다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금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홍보는 재밌거든요. 근데 인제 돈 모으는 건 싫어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홍보하느라고 바빠서 모금을 못 했어요." 이렇게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있으니까 다른 일 하느라 이 일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금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다른 일이 없는 모금만 하는 부서를 만들어라. 그게 인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직 내부에 모금의 원칙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 돈이나 무조건 다 받아와 이러면 사고가 납니다. 근데 나쁜 돈은 받지 말고 도둑놈이 훔치는 돈 받지 말고 그다음에 나쁜 일을 해서 번 돈도 받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쓸 거야."라는 원칙도 미리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다 마련해 놓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부자들이 뭐 물어보면 무조건 다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담당자들은 그 정해진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안 정해져 있으면 담당자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내가 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금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모금 조직은 모금의 원칙들을 미리 깔끔하게 다 정리해 놔서 담당자들이 일만 하면 되더라 하는 게 모금 조직의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돈 자체보다 비전과 사명이 더 중요하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돈은 그거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인제 어떤 기관은 막 돈 얘기만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은 사실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관련 일을 잘해야 되고 노인 단체는 노인에 관련된 일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일은 잘 못하더라 이러면 문제인 거예요. 올 4월 달에 그 정의연이라는 사태가 터지고 그거하고 동시에 나눔의 집이라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책임지는 그런 그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시는 집이죠. 그 거주지, 거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위안부 할머님들이 가 계실 때도 없고 연세도 드시고 여러 가지 봉사와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모금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라는 이유로. 근데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돈을 거의 안 줬다는 거예요. 땅 사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생긴 조직이다. 그러면 그 사업을 일단 잘해야 되고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얘기를 해야지 돈만 모으고 위안부 할머니 안 챙긴다 이러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비전의 중요성이고요. 네 번째, 대표 모금 목적 사업은 사명과 목표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금을 하는 게 위안부 할머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로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기관은 위안부 할머니 사업이 아니라 뭐 청소년 사업이다. 또는 국제 운동 사업이다. 뭐 국제에서 연구하는 사업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로 모금하는 사업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에다 부각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로 돈을 모아 놓고
그 돈을 청소년에게 쓰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국제개발 사업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투명성 문제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목표 성과 관리를 잘 내는 조직이 모금을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부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하는 조직이 모금에도 되게 중요한 잘하는 조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원칙은 성공하는 모금 조직이 갖추어야 될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하는 모금 조직에서 이제 모금이 작동이 되려면 엔진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한 5가지 정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부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성원들 중에 몇 명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 모금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구성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금을 해야 되냐. 동기부여죠. 그거가 모든 구성원들이 오케이. 나는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내가 저런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조할게라는 태도가 구성원들한테 다 있어야 모금에 힘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현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느낄 거예요. 이제 모금 조직 중에서 모금 담당자만 일하는 조직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런 조직들은 모금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모금을 굉장히 잘하는 조직은 조직 리더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모든 부서들이 그 부서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전체적으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와 내부의 합의 이거는 조직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직도와 팀워크 안의 문제인데요. 팀워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같이 협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인제 형성에 대한 모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실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금을 하자 해 놓고 100 명을 모을지 1000 명을 모을지 목표를 안 정해 놓고 기간도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걸 안 정해 놓으면 12월 달 가 가지고도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러면 1 년이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1 학년 때 또는 2 학년 때, 3 학년 때, 4 학년 때 하셔야 되는 학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 년에 1번 결과만 가지고 띡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낙제일 거예요. 왜냐? 12 월까지 거의 안 할 거거든요. 그 해야 되는 모니터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링이 뭐냐? 중간고사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까요? 아니면 리포트를 쓸래요?' 하면은 인제 싫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성적이 나오니까 인제 하죠. 그러면은 내가 뭐 인제 ABCD 중에서 성적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만큼은 했어요. 두 번째 또 하고 세 번째 텀하고 네 번째 해 가지고 이 중간고사 2번과 기말고사 2번을 거쳐서 1 년이 지나고 나면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금도 똑같습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이렇게 챙겨서 목표를 하고 그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과를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모금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중간 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은 인제 우리가 홍보하는 문제하고 있는데 관련이 되는데요. 이름이 잘 알려진 기관들이 모금이 잘 된다고 했죠. 유니세프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유니세프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니세프는 모금을 하기가 유리해요. 근데 지역에 있는 조그만 참 좋은 집 이런 데서 모금을 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동네는 어디고 원장님은 누구세요? 직원은 몇 명이에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뭐 할아버지들 목욕시켜 주는 집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나 거기다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기관이 왜 존재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역사가 오래되었는지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요즘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사회복지 영역이 가치 중심이라서 홍보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홍보가 뭐가 중요하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를 간과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모금의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브랜딩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 단체들이 잘하는 것들을 자꾸 리포트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앞단의 4 가지가 되어야 바깥에 있는 자원봉사, 기부자,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데서 참여와 호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조직에 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모금의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전략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인제 경제학 그 경영학적인 개념에서 많이 쓰이죠. 인제 어떤 거냐면 뭐 전략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고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력도, 시간도, 예산도 뭐 시간도 다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이뤄내려면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략이 필요하죠. 공부를 할 때. 벼락치기를 할 것이냐, 친구 걸 베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가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떤 모범 답안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모범 답안을 만든 거 안에서는 절대로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의 모범 답안을 항상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빼고 공부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전략이긴 하지만 전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고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하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거냐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사실 저는요 인제 제가 전략가예요. 왜냐면 이 조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컨설팅에서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이제 그 조직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과거에 했던 경험이나 또는 그 개개인들이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나와요. 근데 인제 제가 보는 전략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어필을 할 때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는 완전 음치인데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연기력은 좀 돼요. 뭐 이렇게 각자가 가진 특색이 다른데 굳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음치가 자기 장기를 보여준다고 자기를 어필하겠다고 노래를 하는 건 너무 무리한 거잖아요. 남들이 다 노래한다고 내가 노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 명이 노래로 자기 장기를 얘기해도 자기는 될 수 있는 걸로 밀어야죠. 그러니까 연기력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어떤 데 강점이 있고 잘하는 걸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인제 모금의 전략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모금의 전략은 뭐냐? 인제 우리가 기부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발굴할 거냐, 우리 기관은 고액 모금을 할 것이냐, 우리 기관은 5천 원 기부자를 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기관은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한 번씩 100만 원씩 크라우드 펀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관이 들락날락하는 어떤 이용자들이 되게 많은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 한 명한테 월 단위 후원금을 받아도 좋겠다.' 소액 정기 후원의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학을 가 봤더니 대학은 또 다른 거예요. 대학은 이제 동문들이 대학의 동문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한 30 대, 40 대, 50대 정도가 되면 사회 진출해서 보통 부장님 뭐 이사님 아니면 뭐 센터장님 이런 타이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20대 때 상임이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도 못 꿨어요. 제 꿈은 부장이었어요. 근데 인제 타이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대학 동문들은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뭔가 포지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미 포지션이 생긴 사람들한테 가서 후원 요청을 하면서 "아우 후배 한 명 도와주시죠. 장학금 한 명만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장학금이 비싸잖아요.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비싼 학과 같은 경우 공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막 600만 원, 700만 원 하기도 해요. 그런 등록금을 한 명을 1 년에 대 달라 그러면은 1,500만 원이네요. 네. 1 년에 한 명만 학비를 대주는 게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후배 한 명 도와주세요." 하는 말은 "1,000만 원 내주세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럼 대학의 모금은 고액 모금 전략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하는 모금의 내용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또 그 기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모금을 할 때는 저금통 가지고 모금을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고액 펀드레이저들을 가지고 1,000만 원, 5억,
10억 이런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상담을 할까요? 네, 고액 모금 전략을 쓸 겁니다. 그래서 고액 펀드레이저들을 채용을 할 거예요. 그게 대학의 모금 전략입니다. 근데 인제 NGO들은 달라요. 디지털 모금, 모바일 모금 하니까 인제 NGO들은 디지털 팀을 되게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하고 또 구글 광고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NGO에서 쓰는 모금 전략과 대학에서 또는 병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쓰는 모금 전략들은 각기 상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본 이런 이제 모금의 전략 중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한 번 기부자를 만드는 경험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는 일단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안 빠져나가게 하는 전략을 쓸래. 이거는 규모가 작고 초기 단계에 있는 단체들은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부자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들고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처음에 20명이지만 2달이 지나면 40명, 60명, 80명, 100명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안 빠져나가게 하고 계속 늘리는 전략이니까. 또 어떤 데들은 정기 기부자의 숫자를 막 늘리는 전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방송 한번 내보내자." 아니면 유튜브 인플루언서 엄청난 사람 하나 불러서 2달 동안 후원 2,000명 하는 사람 늘려보자. 그게 인제 양적 성장을 하는 거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쓸 거면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한 그 효과적인 모금들을 추진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성장이 중요해. 이 밑에 단에 있는 기부자들을 피라미드의 높은 칸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기부자 숫자가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바닥에 있네. 계속 2만 원만 내네. 그러면 이 10만 명에 2만 원을 내는 사람들을 다 같이 동시에 5만 명으로 늘려 볼까? 그러면 자그마치 2만 원에서 5만 원, 1.5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만약에 그렇게 옮겨간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모금액이 1.5배가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2.5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질적 성장인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네. 그리고 기부자들이 로열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충성심이 생기다라는 거죠. 10,000원을 낼 때의 그 단체에 대한 마음이랑 50,000 원을 낼 때의 단체에 대한 충성심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인제 어떤 브랜드 상품을 이용하는 가게 숍을 간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1 년에 한 번 가지만 굉장히 성의를 들여서 가는 숍이 있다고 쳐 보세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자주 자고 가지 뭐 이렇게 가지만 물건을 사지 않고 나오는 그런 숍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꼭 사 가지고 나오는 숍과 그냥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숍은 차이가 있겠죠. 자기가 돈을 낸 만큼 중요성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부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본전 생각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기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애정이 생기더라. 그러니 더 후원을 요청을 하는 방식. 그게 질적 성장인데 근데 이 질적 성장의 방법은 초기 단계의 NGO들은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미 후원을 오래 많이 해서 후원자들의 숫자가 늘어나 있고 우리가 기부자들에 대한 관리도 촘촘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량이 쌓인 데들은 질적인 성장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 로열티를 최대한 강화해서 중액 모금 또는 고액 모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정말 고도화되는 단계인 거예요. 단체들 중에서도 이제 고액 기부를 낼 수 있는 후원자들의 풀이 그러니까 집단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기부자들을 100 명을 모으겠다. 뭐 200 명을 모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밑에 소액 기부자들 숫자가 10,000명, 20,00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10,000명, 2,000명, 2만 명도 모자라요. 제가 아까 80-20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명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50,000 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액을 100 명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 보통 한 20배 가까이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 중액 고액 모금을 잘할 수 있으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초기 단계에서는 못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제가 여기서는 예시를 들어 놓은 거고요. 모금의 전략이라는 건 단체의 상황, 그 단체가 하기 적합한 모금 방식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모금을 활동을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 영역별로도 모금의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 단체가 일을 잘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냐? 우리는 이제 1인자냐? 아니면 3류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기관이 있고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이제 모방하는 기관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차별성이 잘 안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어필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브랜딩과 채널 관리를 명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모금을 하기 전에 브랜드와 채널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모금이 어렵다. 근데 우리가 어떤 채널을 잘 다루느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력이 한 100명 되는데 이 100명이 다들 막 엄청난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모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는 손가락이 유능해. 뭐 우리는 온라인에서 하는 걸 잘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전략을 갖추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우린 다 주니어고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이제 SNS나 이런 걸 활동을 하길 좋아하니까 이런 걸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SNS 모금이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2차 성장을 위한 관계관리 프레임도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1차 성장이 있고 2차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1차 성장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질적, 그러니까 양적 성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양이 늘어나고 나면 질적 성장이 세로축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피라미드의 밑변이 좁으면 위로 높이 올라가면 넘어지잖아요. 위로 높이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높이 올라가려면 일단 밑에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자를 일단 양쪽으로 확장을 한 후에 이게 많이 넓어지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거의 바닥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세로축으로 높이 세우는 게 질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성장을 하면서 2차 성장을 위한 것들을 동시에 같이 보게 되면 모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 전략을 이제 모금에도 약간 전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금을 기획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금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금 전략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모금 현장에 있어서 디지털 모금을 하는 사람, 고액 모금하는 사람, 거리 모금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전략이 다 따로 있는데 주특기가 따로 있는데 모금 전략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모금 전략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바이올리니스트도 연주를 잘해야 돼요. 피아니스트도 연주를 잘해야 돼요. 첼리스트도 잘해야 돼요. 근데 각각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를 다 아우르려면 지휘자는 그거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전략은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금 전략은 누가 하냐? 경험이 좀 더 있고 전체 모금의 특성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모금 전략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은 후에 가는 게 모금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전략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어야 실제로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의 안에서 그럼 실제로 모금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구분해 놓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액티비티, 활동이 뭐냐에 따라서 편지 모금도 있어요. 옛날에 DM으로 해서 진짜 손편지 써서 보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쇄 모금, 인쇄로 해서 이제 인쇄된 편지를 DM으로 보낸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다 이메일 모금하죠. 그냥 손편지 잘 안 써요. 일단은 우편료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편지를 이메일로 대체합니다. 그다음에 전화 모금이 있죠. 그다음에 FTF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후원 요청을 하는 방식을 F2F라고 부릅니다. 거리 모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벤트 모금이 있습니다. 어떤 짧은 기간 안에 거리에다가 그 모금함 이런 걸 설치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금의 밤, 후원의 밤 해가지고 이제 만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식사로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한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값 제하고 나면은 한 5만 원 기부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바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 1일 찻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벤트 모금에 해당이 되는 걸 겁니다. 근데 이벤트 모금은 사실 금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회성 모금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모금, 디지털 모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로 쪼개집니다. 그다음에 유산 기부 이런 것도 인제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금액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보면 소액, 중액, 고액, 초고액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울트라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액이라고 하면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액 모금은 뭐 100,000원, 뭐 월 단위 100,000원, 뭐 수준 20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액 모금은 원타임으로 뭐 1,000,000원에서 1억 까지 보는 게 인제 고액 모금이고 초고액 모금은 1억 에서 10억 이상 보는 게 초고액 모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 단위에 따라서 그 대상들의 나이 또는 성향 또 뭐 어떤 그 사람들의 직업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금 금액은 대상 모금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자, 기부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개인 모금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이에요. 두 번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이 있고요. 기업이 사회공헌 뭐 이런 예산으로 기부를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통한 기부가 있죠. 정부가 주는 그런 돈이거나 아니면 모금을 해서 배분을 하는 기관들을 통한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인제 단체 모금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동아리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돈을 모아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금이 전형적인 곳인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후원을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개인의 합의죠. 단체 모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인 대상이 개인이냐 단체냐 기업이냐 정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또 캠페인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경우는 1 년에 한 번 꼭 기부하세요 하는 캠페인을 한다. 그 연례 모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모금. 아까 인제 앞에서도 제가 비슷한 구분 설명을 했는데 이제 특정 프로젝트를 꼭 목적으로 해서 모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부모 가정 장학금 마련을 위한 모금 3 개월 동안 해 가지고 집중 모금하는 경우 이런 경우 프로젝트 모금이에요. 장학금 마련이 목적인 거죠. 캐피털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하는 캠페인인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냐면 하버드가 4년 동안에 한 1조 3천억 원 이렇게 모금을 하거든요. 자그마치 1 조예요.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부금을 합한 게 1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기부금을 합한 1년 동안의 전체 기부금을 합한 거를 하버드 대학이 한 3-4년 안에 혼자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사이즈가 다릅니다. 어 대단히 큰 돈을 모금하는 캠페인인데 그게 인제 그런 것들을 캐피털 캠페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캠페인이 너무 정교하고 복잡한데 이 캐피털 캠페인을 하는 수준은 인제 진짜 하이 엔드 오브 하이 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모금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말 프로들 중에 프로들이 하는 캠페인이 캐피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렇게 그런 여러 가지 모금 유형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뭐 편지, 전화, 거리 모금, 이벤트 모금, 소액 뭐 이런 개인 이런 것들은 인제 소위 말하면 펀드레이저들 중에서도 초기 경험자들 인제 좀 역량이 낮은 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인제 어느 정도 좀 모금 레벨이 올라가고 역량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냐? 고액 모금, 기업 모금, 유산 기부, 캐피털 캠페인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제 이쪽은 큰돈을 다루고 큰돈을 다루는 만큼 되게 정교하게 되고 전문성이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커리어 디벨롭하고도 좀 상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기부금 구조 안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원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해요. 프로젝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커즈라고 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거냐. 그리고 현장에 대한 필드 스터디를 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누구누구들을 돕기 위해서 1 인당 어떤 패키지를 제공을 하자.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돈이 얼마나 들겠다. 그 한 사람당 5 0만 원씩 곱하기 20명 해 가지고 인제 그죠.
천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천만 원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하지?라는 모금을 계획을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 프로젝트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모금 계획이 따라가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 계획은 인제 그 돈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50,000 원을 내주시면 50,000원 곱하기 10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500,000 원짜리 패키지가 나가요. 그 500,000 원 패키지가 뭐 20 명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 명은 뭐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 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모금 명분서에서 예요. 그럼 모금 명분서를 만들고 실제로 그럼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어느 채널에다가 올려놓지? 뭐 그거를 해피빈에다 올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에 찾아가서 그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소를 할 건가? 뭐 등등등 모금에 관한 계획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금을 하고 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는 단계가 있죠. 실행과 보고입니다. 돈을 집행을 하고 뭔가를 패키지 구성을 해서 실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어땠더라 하는 것들을 기부자들에게 다시 가서 보고하는 리포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뭐가 좋았더라 하는 이밸류에이션, 평가 그런 것들을 하고 서플리먼트, 보충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 평가를 했더니 수정이 필요해. 그래서 뭔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요. 그리고 그걸 다시 기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 봤더니 후원장님 덕에 너무너무 이게 좋아하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했는데 인제 우리가 그걸 하면서 보니까 사실 요런 것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했습니다. 다음에 후원을 더해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금에다가 덧대기도 하죠. 그래서 모금의 프로세스는 요렇게 돼요. 모금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돈 모으는 활동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모금을 끝내요. 그럼 돈이 모이겠죠. 모금을 끝내고 나면 현장에다가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돈이 쓰이는 대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제 사업 기간이 종료가 돼서 돈도 다 쓰고 사업도 끝내고 성과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한 내용을 기록을 남깁니다. 아 어떻게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를 내부와 외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네. 이런 절차 안에서 인제 이렇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와 모금 기획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의 니즈, 계획, 예산 수립, 목표 설정, 타겟팅, 뭐 자원봉사, 외부 자원 연계, 모금 부서 역할, 시기, 기부자 예우, 사업 리포트, 상품 홍보까지 여기에서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초기에 모금 기획단에서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출발한 것부터 결과 보고할 때까지 실제로 '우리가 뭘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초반에 계획을 다 짜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중간 다른 데로 안 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초반에 계획을 잘하는 게 이게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제 기부자들이 참여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볼게요. 기부자들은 기부의 요청에 참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금 결과를 공개하면 여기서 기부자들이 노출이 됩니다. '땡큐 메시지를 받는구나.' 그리고 사업 수행으로 들어가서 기부자가 중간 보고를 받아요. 가끔 가다가 현장 방문 이런 것도 행사를 계획하면 기부자들이 여기도 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결과를 우리한테 또 보내주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또 결과 보고를 가지고 기부자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기획을 이렇게 하지만 요렇게 모든 사업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기부자들이 다 링크가 되는구나 하는 것도 또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부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단체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인데 기부자들한테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약정서를 썼다. 돈 잘 받았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땡큐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부 확인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금을 통장에 딱 받잖아요. 그럼 감사하다는 표현을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그거를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금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영수증 아무나 못 대주죠. 네, 우리가 영수증 받는 자격이 있는 단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국세청에다가 등록도 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절차를 안 하면 기부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를 못 믿을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부 결과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제 "했더니 좋았더라."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느끼게 해 주려면은 현장에 직접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을 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여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내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다음에도 또 해야지.' 하도록 하는 경험의 디자인하는 게 우리한테 또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모금가들이 할 일입니다. 이제 큰 영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모금의 분야가 이렇게 다양해요. 대학, 병원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근데 국제개발, 자선, 시민, 사회복지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문화예술도 있습니다. 인제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요. 근데 대학이나 의료기관들은 고액 모금이 많아요. 근데 자선, 시민복지, 사회복지 이런 데들은 소액 대중 모금이 많아요. 전통적으로 이랬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느 순간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모바일이 발달을 하면서 인제 대학은 고 소액 모금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또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도 고액 모금이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거를 갖다가 응용을 해 봤더니 또 돼요. 그래서 서로 요새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학도 거액, 소액 함께 하고요. 자선 시민단체도 소액, 고액 같이 섞어서 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종교 모금은 되게 좋은 게 교회나 절이나 뭐 이렇게 종교 단체들이 있는 경우 특히 인제 교회가 이게 잘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약간 헌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마다 뭔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인제 나이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거나 뭐 유의미한 상태가 있어요. 뭐 장로님이 되신다거나 뭐 그리고 절기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종교 모금은 진짜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모금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이 교회에 가서 모금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게 서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의 융합이 인제 이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증폭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들도 트렌드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인제 뜬금없이 사회적 경제가 쑥 들어왔죠. 사회적 경제는 사실 쪼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소셜한 개념들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NGO 따로 소셜한 개념 그러니까 소셜하다고 하는 NGO가 따로 있고 정부나 기업은 완전히 인제 자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정부도 시민 사회처럼 기업도 NGO처럼 그다음에 NGO는 마케팅처럼 이러면서 서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인제 경제 구조도 사회적 경제에서 소상공인 이런 들도 인제 약간 경제 기반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이쪽에서도 후원의 개념들을 차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모금이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될수록 사고가 많습니다. 네. 진짜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가짜가 판을 쳐요. 유명한 걸수록 가짜가 많아요. 명품이 아닌 데는 짜가가 없습니다. 근데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명품일수록 짝퉁이 잘 나와요. 그런 것처럼 모금 단체들이 좋으니까 진짜 이상하게 사기를 치는 단체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양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단체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게 브랜드라는 겁니다. 최근에 투명성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고 모금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썼거나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소통을 소홀히 했었는데 인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금을 교육을 할 때 이 모금에 대한 테크닉, 기술 이런 교육도 있지만 법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 모금에 관한 법률을 모르면 이제 크게 다칠 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게 모금이 단순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익했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